프라이데이 트레이딩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가운데 S&P 500 지수가 1700시대를 열었습니다. 신기록을 세운 것이죠. S&P 500에 1700이 갖는 의미란 적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가면 부딪히고 가면 부딪혔던 그 라인, 저항선을 아주 강하고 생각보다 빨리 뚫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 연말 정도 되면 S&P 500이 1750 정도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 가볼 지수대를 아주 예상보다 빨리 이미 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경기도 약 2년 만에 의미 있는 기록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밤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실업률 등이 발표가 될 텐데 이를 앞두고 고용지표도 좋았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지표 개선은 곧 주식시장의 상승과도 연결됐었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예상을 깨지 않고 부양기조 유지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 신기록을 또 세웠다는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드립니다. 8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글로벌 지표 호조 속에 급등했습니다. 스탠다드 & 포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21.14포인트, 1.25% 오른 1706.87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 1700선을 돌파했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7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반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9,000건이 줄어든 32만 6천 건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7월 제조업 경기도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ISM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지수는 55.4를 기록해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7월 제조업 지표도 2년 만에 처음 50을 넘어 확장세로 돌아선 가운데 독일 제조업 생산도 좋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유럽 증시도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경기 부양 유지, 미국과 글로벌 지표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1% 안팎으로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는 1.6%나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한 뒤 유로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통화 부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신기록을 세운 뉴욕 증시, 무엇보다 경기 회복 신호들이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오늘 여기에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KT의 2분기 실적 나온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살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려드릴 텐데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종목이었던 제일기획 포함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일 종목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거의 목표가에 근접했네요. 네, 미래에셋증권 납부거래 메리트를 말씀드린 바 있고요. 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산 관리형 증권사로서 이제 고정 수익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 수익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고, 일단 증권주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습니다만 미래에셋증권 저 PBR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수 자산 가치가 54,600원대고 42,0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 역시도 어제 기관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계속 보유 전력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도 오디텍이라든가 에너지 조명 관련주, 또 대종화금, 저평가 메리트, 롯데케미칼 역시 이런 시장의 중심축이 되는 종목들 계속 손절가에 타는 종목이 없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보유 전력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후에도 제가 이전에 시간 종목들도 시간이라서 올라온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고
조정식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페이스북 효과에 최근에 급등했었던 게임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게임빌 첫 포인트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뭐 페이스북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서비스를 좀 개시를 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네,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페이스북이 지난달 30일에 그 컨퍼런스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전용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전 세계 게임 개발사가 만드는 그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겠다는 전략이 좀 알려지는 사항인데, 국내에서는 게임빌과 위메이드가 초기 협력업체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된 사항을 좀 보여줬고요. 뭐 구체적인 뭐 퍼블리싱에 대한 방법과 뭐 이런 사항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나친 뭐 기대보다는 단계적 모멘텀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좀 모멘텀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신작 다수 출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2분기까지는 뭐 게임빌과 더불어서 컴투스도 예상의 실적이 좀 좋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분기에 이 게임빌도 2분기에 2, 3 알루라든가 다크 어벤져 이런 다수의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고, 최근 출시한 게임 중에서는 모리아사가와 커피트 프라고가 7월 19일 기준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각각 36위와 51위를 기록하면서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 3분기에도 제로니아 온라인이라든가 괴인 럼블, 오션테일즈 뭐 이런 한 7개, 8개의 카카오톡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뭐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해외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는데, 다크 어벤져의 해외 인기가 좀 꾸준한 모습입니다. 중국도 애플 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7월 중순 기준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중국 이외에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가 9개국에서 20위 안에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3분기와 하반기 또 해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해외 매출은 하반기에만 상반기 대비 28% 이상 증가한 8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올 실적은 영업이익 270억, 순이익은 30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현 주가가 PER 18배 수준입니다. 2년 평균 PER 23배 적용하더라도 9만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뭐 2014년도 실적이 좀 긍소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PER 1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어제는 외국인 기관 소폭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7월 30일에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어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공략주로 게임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 급등했었고 어제 기관의 매도가 좀 있었지만 충분히 바닥을 다진 것 같다. 게임비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오늘 주가 대비 85,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4,000원 하에서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게임빌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미국도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표가 7월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제 슬슬 유럽도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경기가 턴한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제조업 경기도 약 한 2년 만에 처음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전일 중국에서도 물론 정부의 집계만 좋았었지만 중국의 정부 집계한 7월 제조업 지표도 역시 예상을 뛰어넘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S&P 500은 사상 처음 1700포인트 위쪽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간밤 마감을 했다는데요. 유럽 쪽의 경기 부양 기조도 계속 유지가 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우리도 탔으면 하는 바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출발했습니다. KT의 실적 먼저 알려드리고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KT의 2분기 영업이익이요. 3,5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3,482억 5천 이 정도 기록을 좀 했다고 합니다. 3,500억이 조금 안 되는 3,482억 정도 기록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상이 한 3,700억 가까이 정도였었는데 예상보다 한 2,000억 정도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KT의 출발 상황도 같이 좀 짚어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스피의 출발 상황부터 짚어주셨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에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잖아요. 1920선 위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인해서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8% 정도 상승한 1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일에 그저께 발표됐던 FOMC 회의록에 의해서 그 회의록이 반쪽짜리 회의록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왜 나왔냐면은 결국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감을 좀 표시하는 형식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전일장 그것들을 경제지표로 좀 메꿔주면서 상승했던 모습이 지금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승 또한 펀드 쪽이라든지 투신 쪽이라든지 미국에서 중장기로 운용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승폭의 질도 상당히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이에 좀 화답하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1%가 넘는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좀 나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2%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판매량이라든지 점유율 증가가 크게 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 내외 0.7%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좀 화학주가 강한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갭 상승을 하면서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또한 1.6%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던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선취성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실적 발표를 한 KT와 다른 여타 통신주는 약간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2% 정도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실적 발표를 당기순이익이 무려 43%가 넘는 급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가 넘는 좀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별 매매 종합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거래소에서 외국인만이 지금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계속 좀 강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탤런트 지성 씨하고 이보영 씨하고 결혼한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의외로 좀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조금 전에 분석해드렸지만 거의 한 200일선까지 오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니케이는요 1% 역시 넘는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네요. 전일 이미 한 2.5% 정도 급등하면서 니케이 기준 14,000선을 회복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 상승하면서 14,100선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니케이의 역시 똑같은 갭상승. 사실 우리보다 갭상승분 자체는 조금 더 크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셀트리온 때문에 좀 밀렸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또 셀트리온 출발 상황도 코스닥 지수만큼이나 궁금해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전일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현재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0.6%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가 셀트리온 충격으로 인해서 0.86%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한 악재가 일시적으로 좀 거치게 되면서 오늘 아침 0.68%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최근에 540포인트에서 545포인트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기간 행보세를 보였었는데 55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음 주에 한번 가져봐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침 쪽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악재가 거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결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180억 그리고 기관은 14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억 그리고 기관이 7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개인들이 350억 오늘은 10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셀트리온 악재에 대한 부분 좀 해소가 되겠지만 과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란지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이 될 것인가 그 여부도 한번 동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든 기관이든 어느 한 주체에 어떤 수급의 도움은 꼭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현재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서 지금 현재 2% 넘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상승폭이 좀 미미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 속에서
적어도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더라도 코스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좀 화들짝 놀랬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 그 부분도 동반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3%, 동서가 3%의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0.6%, 태용이 0.67%, 네오이지 게임즈가 0.95%, 성강밴드가 0.88%, 동구 SNC가 지금 현재 0.9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힘을 내는군요. 삼성전자 1% 정도 상승, 현대차가 2% 정도 상승. 이 두 쌍두마차 덕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1937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유럽 쪽의 제조업 경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무엇보다 유럽 쪽에서 경기 부양 기조를 또 확인시켜 줬느니만큼 오늘 달러화가 추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1130원대는 아직 아닌가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주간 고용지표, 그리고 8월 22 통화정책 회의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치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며 25개월 내 최고치인 55.4를 기록한 가운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8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0.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현 상태 또는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화는 주요 동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99.5엔 안팎에서, 그리고 달러 유로 환율은 1.32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 제조업 지수 개선과 미국발 호재로 1120원 선을 상회하며 보합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전일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3.45원 상승한 1129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강세와 아시아 통화 흐름에 주목하면서 112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환율이 1100원 선 하향 돌파가 쉽지 않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 출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달러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서 유지되면서 전일보다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합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도 챙겨야겠지만 일단 1120원대 후반 주 거래 범위를 또 들어보았습니다. 윤영기 연구원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핫 이슈 종목이 많지만 이 종목만 할까요? 셀트리온은 상한가를 이틀 전에 기록한 이후 전일에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은 조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도대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뒷얘기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지.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제가 먼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시장에서 정말 별의별 얘기가 많았고, 그걸 알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모르고 계시는 투자자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거리가 있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매각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필이면 주관사가 JP모건이다 보니까 JP모건에 그동안에 해왔던 매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엮어서도 계속해서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루머들이 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업체에서 인수하겠다는 그런 정식적인 오퍼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계속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전일에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돌자마자 좀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하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팩트만 좀 보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서정진 회장님께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에 매각한다고 말을 했던 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주관사가 정해져 있고, JP모건이라는 주관사가 정해져 있고, 연말까지 그 부분이 결정 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저 또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렇게 상한가를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 종목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다가 팩트들이 나온 이후 결국엔 글로벌 업체가 정해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서정진 회장의 경영권까지 같이 인수를 하는 것인지 그런 시너지들을 다 한번 확인해보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는 굳이 뭐 개인 투자자분께서 접근하시거나 루머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미 매매하신 분은 어떡하죠? 일단 뭐 매매를 하셨다면 상한가를 따라잡거나 이러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상한가 따라잡았던 분들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상한가 같던 물량 같은 경우에나 상한가 같던 물량 같은 경우에나 예전에 한참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셀트리온을 모아갔던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향후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뭐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굳이 투매에 동참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갖고 계시다면 점진적 상승을 좀 기다리셔야겠지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계속 챙겨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셀트리온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께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문제 상한가 갈 때는 매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하한가는 부인했다라는 소식에 그냥 하한가를 갔다. 개인분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여기 약간 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더 첨언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자체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어떤 그 매매 동향이란지 어떤 그 수급 동향만 간단하게 좀 보게 된다면은 이런 얘기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그 상한가에 갔다가 하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확실하게 셀트리온 어떤 매각의 방향성을 모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7월 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7월 초 같은 경우에 램시마 허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냐가 중요합니다. 6월 25일 날 그 매각사 6월 17일 날 매각사 주간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잘 아시겠지만 테마스에서 지분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어떤 추격 매수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분 매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JP모간과 그 주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방금 여쭤보셨듯이, 이 비하인드, 그 뒷얘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아마 주간 계약을 안 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이름이에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누군가 뭐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일단은 지금으로는 루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얘기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위 뭐 그 작전에 대한 어떤 구조를 알고 계신 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할 때, 지금 어떤 주식에 대한 매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소식통과 조금 연결해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루머가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루머를 누군가 퍼뜨리는 작업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헛소문으로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는 4번째로 매출 기준이 크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봤을 때 2012년 기준을 봤을 때 세계 톱 7에 들어가는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그 대형 제약사 2012년 원화 기준을 봤을 때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큰 제약사인데 이런 제약사의 어떤 M&A 설이 나왔을 때 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매각은 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외국인의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복수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각은 진행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외국인 매수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경고성 어떤 대응 셀트리온 자체의 대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M&A 일단 팔릴 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M&A가 된다면 확실히 이제 그 재료를 갖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비슷한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 일단은 그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져 있는데 이 구간 속에서 개인 투자분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다신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들어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한가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에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시다면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셀티론을 매매를 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요? 싶어요. 지금? 네. 예. 그러면 이거 팔릴 때까지, 뭐, 팔리기 직전이나. 네. 근데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셀티론의 변동성이 큰 것도 있는데, 네. 더 아니면 뭐예요, 솔직히? 더 아니면 뭐잖아. 올라간다, 빠진다, 이 두 중에 하나인데, 뭐, 예. 이 둘 중에서 어쨌든, 주식을 매수할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커졌을 때 리스크는 누구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부담 못 한다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라도 살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예금이한테 적금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부담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얘기를 다시 돌려서 어떻게 지금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좀 위험해서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네, 저는 아까 뭐 작전 얘기 돌리니까 네. 뭐 이런 주식을 굳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네. 뭐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데 져야 되지만 너무 큰 리스크 이런 우리 주식은 뉴스에 관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얘기가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 이 소식에 대해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자체가 방송에서는 조금 수위가 좀 높은 얘기라서 솔직히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황교수 팀장님도 알고 계실 거죠. 그럼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그 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렸지만은 이건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 궁금하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황교수 무슨 팀장님도 얘기를 제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있다니까. 근데 의견이 틀릴 뿐이죠, 지금. 답답하네. 얘기를 한참 했는데 핵심 빼고 얘기를 다 했는데 그 핵심 때문에 얘기 못하는 내용들 때문에 한 분은 투자할 수 있다고 하고 한 분은 투자를 못 하신다고. 아무튼 끝나고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MC라면? 그냥 기본만 갖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투자 성향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점진적으로 네. 상당한 데는 이견이 없으니까 예. 리스크를 감당하실 분은 지금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리스크를 네. 나는 조금 덜 먹더라도 좀 감당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좀 나중에 들어간다. 예. 앵커님께서는 정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고 주가 변동성이 약해질 때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맞겠죠. 그래요. 두 분 급 MC님들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가볍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좀 뭔가 뒷얘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수위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좀 전달해드리려고 그래도 노력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 특징 좀 더 한번 살펴보죠. KT 얘기해봐야겠습니다. LGU 플러스 SKT 실적이 다 나온 상황에서 오늘 거의 개장과 동시에 나왔어요. 실적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조 7,500억 정도가 나왔고요. 한 0.4% 정도 감소한 수치니까 거의 전년 동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 좀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문제인데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무려 43.8%나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은 KT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라든지 조정 폭이 아무래도 좀 크게 받았었죠. 그 이유가 결국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었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느냐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KT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도 어차피 같이 받았었고요. 이번에 받았던 일주일 영업정지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ARPU라고 하죠. 가입자당 순매출 수익 자체가 좀 낮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좀 손해를 받았고요. 일시적인 비용도 결국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T 같은 경우에 하지만 통신주 중에서는 가장 배당이 좀 많은 주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가 넘는 배당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KT의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3분기 실적도 그닥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경쟁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난해였나요? 9,700억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려 그런 큰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주파수를 획득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승자의 저들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파수 대역대를 KT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SK텔레콤이라든지 LG 플러스가 그냥 주지는 않겠죠. 분명히 자기들이 들였던 노력이나 시간, 돈만큼의 값어치를 KT도 드리게끔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보다는 성장세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 LTE망이 다 구축이 되긴
했지만 음역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직도 RRH라는 중계기를 좀 사용을 해서 달고 있고요. 유선망에 대해서 이점은 있지만 그 유선망을 활성화시킬 만큼의 가입자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3분기도 약간은 좀 암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KT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좀 움직입니다만, 현대차가 2.5%,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판 거예요? 일단 미국에서 판매량 자체가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생각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약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온 팩트로만 보면 분명히 점유율 자체는 현대 기아차가 8.8%로 사상 최대치를 좀 미국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 다 회사가 합쳐서 4.5% 미국에서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2.8%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많이 좀 팔렸고 기아차가 팔린 것은 약간 좀 적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 0.7%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나올 수 있느냐가 좀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주도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엔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쟁 상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요타의 상승폭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에는 엔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딜러들에게 이제 효과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 3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엔화 약세 규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딜러들에게 좀 수입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가 연출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듯이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K7 시리즈라든지 페이스리프트를 한 현대차의 소나타 시리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판매를 주느냐가 향후로 좀 예측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선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동차까지 짚어봤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던 셀트리온은 어느덧 7% 정도 급등해서 일단 6만 원권 회복하는 흐름인데, 현준 소재도 만만치 않게 급등이에요. 파트론도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늘도 또 어제 이어서 파이오링크에 이어서 또 하나의 종목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라면서요? 네. 자, 셀트리온부터 한번 차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상경을 할 게 많네요,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양해를 좀 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지나간 얘기들을 다 드렸고,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외국인과 어떤, 개인 투자, 외국인과 어떤 회사 측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겨루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달에 보게 되면 현재 공매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공매도 대차장고를 축소시킨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각설 분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알았다면은 어제와 같은 사태가 제가 보기엔 발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서 항상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셀트리온 사태로 봤을 때 외국인들도 조금 묻지마 투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항상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겨내나 못 이겨내나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본 쪽하고 어쨌든 유럽 쪽에 램시마 승이 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형 제약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기아차가 이전에 자동차를 마찬가지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만큼의 해외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조금 떨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차를 만나게 되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판로를 뚫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현대차 브랜드를 가져오게 되면서 기업의 이미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을 볼 때 셀트리온이 대형 제약사를 잡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대형 제약사의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갖고 오게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해외 쪽의 판로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서 포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조금 뜸을 들이겠죠. 왜? 외국인들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의 어떤 수싸움 때문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싸움 속에서 개인 투자자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내를 하셔가지고 조건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항상 실적에 좀 발목을 잡았던 풍력 부품 쪽에서 수주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시장이 뭐 나아졌겠습니까? 나아진 부분은 없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현재 현진 소재의 가장 큰 호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현진 소재 같은 게 풍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조선 엔진 부품, 조선 부품들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주의 반등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완성차가 움직이게 되면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주가 움직이게 되니까 마찬가지 조선 부품주가 따라서 현재 움직이는데 현진 소재는 풍력, 조선 양쪽에서 지금 호재를 받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뭐 최대치를 한번 6,500원 정도까지 열어두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란지 그리고 탄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젠백스. 젠백스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상한가 진입을 하고 이틀날 어제도 마찬 12%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쪽에서 만약에 화요일 쪽에서 5월선 부분까지 어떤 그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처럼 다시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회사적인 내용보다는 순수하게 차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다면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의 차트를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호인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네. 일단은 그 상장하자마자 자동차 섹터의 강세를 보이는 수혜를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뻘쭘하게 지금 양보 하나만 좀 길게 나오고 있는데 자, 금호인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떨림을 제어시켜주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특징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차만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중에 좀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대기아차에 집중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쌍용차, 한국짐, 르노삼성 그리고 르노삼성 이렇게 다 4개 업체 모든 업체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향후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차 섹터가 얼마만큼 좀 강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상장하고 난 뒤에 일시적인 어떤 그 상장 프리미엄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 삼목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맞아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장 초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자동차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대 금호인트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좀 시세가 나겠지만은 향후에 삼목광학과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거래소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산업이 마이너스 8%, CJ제일제당도 마이너스 4%대, 금호전기도 지금 약간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 이슈들이 있나요?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좀 어닝 쇼크 수준의 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증권시장에서는 소재 산업업체 중에서 가장 좀 나은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바로 산화방지제 때문인데요.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에 원래 국내 시장이 1위이거나 뭐 국내 시장이 주도하는 생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 먼저 나왔던 것이면 선진국들에서 아무래도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갔고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세계 1위를 다툴 만큼 점유율을 많이 확대시켜 나갔고 그런 그런 것들이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되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좀 이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재무제표를 제가 확실하게 지금 방송 중이라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순이익이 무려 90%나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아까 뭐 KT랑은 약간 좀 다른 게 영업이익 자체도 32%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일시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물건을 잘 못 팔았다든지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에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 낙폭을 좀 키우다가 지금은 2.42% 정도로 좀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요. 여기는 금호전기는 뭐 유상증자 때문인데 종속 자회사인 루미마이크론, 코스닥의 루미마이크론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미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나 뭐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나 모두 LED에 좀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좀 요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네.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거였죠. 금호전기도 그렇게 뭐 재무구조가 우량하거나 현금이 많은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루미마이크론의 지분을 무려 37%나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자체가 주주 배정이죠. 그럼 그 돈을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혹시 금호전기가 뭐 BW라든지 유상증자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LED 시장이 워낙에 좀 발전이 되고 있고,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 LED 중에서 가장 큰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 편의성을 좀 갖고 있죠. 기존에 뭐 형광등에다가 안전기 교체 없이 그냥 LED 등만 끼우면은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낙폭은 약간씩 좀 줄여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재밌는 건요. 현대차가 3% 정도 상승, 그리고 KB금융도 3%대 상승, 삼성 엔지니어링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좀 가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어제 외국인들 매매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 한쪽 보시면 1, 2, 3위가 모두 IT입니다. 또 최근에 요 종목들을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 삼성전자는 1%대 남짓 반등합니다만 이 밖에도 철강주를 같이 좀 팔았군요. 그 밖에 오른편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에 매수 강도가 좀 떨어졌지만 사는 쪽은요. 어제 다시 좀 양봉을 세웠었죠. 삼성 SDI 그리고 LG U+, 그 밖에 기아차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어제 보험주들이 또 좀 꿈틀댔었습니다. 삼성화재, 신한지주와 함께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샀네요.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전일 거래소를 위주로 정리해보면요. 4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을 때에도 가장 많이 산 것은 역시 최근 추세대로 레버리지였고요. 오늘 급등하는 KB금융을 기관의 두 번째로 담았었습니다. 그 밖에도 왼편의 매도 종목 보시면 어닝 쇼크 났던 한미약품, 어제 급락을 기관이 시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제 현대차도 약간은 IT 일부 종목 통신주와 함께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분석 들어보죠. 특별히 금융주의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도. 네, 일단 금융주 같은, 일단 IT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매도가 좀 잡히는 것이 계속해서 좀 IT 섹터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를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G2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뭐 LG 전자까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청자분들께서나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IT가 이제는 끝난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IT가 끝났다는 것은 약간 좀 어분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제외하면 IT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화학, 중공업, 건설, 뭐 금융 모두 할 것 없이 실적들이 매우 좀 좋지 않죠. 어차피 턴오버 3분기에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3분기가 나아진다고 하면 IT 또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30만 원 선이면은 거의 바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매도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공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뭐 거래량의 20%가 넘는 공매도 수량이 나올 만큼, 어제 한 140만 주를 기억을 하는데 그런 수량이 나올 만큼 공매도가 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는, 당분간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3분기로 지나가면 갈수록 물량이 늘어나는 것만 확인이 되고,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EV 에비타가 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선취매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이 한번 돌았고요. 자동차는 거의 주도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 중에서 일부 섹터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지금 뭐 나프타라든지 납사 이런 부분들, 이런 LCC 기반의 화학주들은 거의 반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엔 순환매가 돌지 않은 것들은 금융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빠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주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IT도 결국 버릴 수 없는 섹터다라고 얘기하셨고, 최근에 또 오늘 어떤 선취매 마지막 아니죠, 순환매 어떤 또 한 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지, 선취매를 한 기관의 모습도 금융주 쪽에서 나타났고 오늘 이미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930선 정도에서 어느 쪽으로 매매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상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어느 정도 대형주는 거의 다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중소형주로 좀 실적 발표가 좀 몰릴 것이고, 8월달 같은 경우는 7월달과는 좀 다른 장사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엔 경제 지표라든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뭐 고용 지표라든지 국내 증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나오고 있고, 좀 다만 걸리는 것이 중국의 뭐 PM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걸리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좀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점진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좀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종목으로 간다면 개별주의제 대응이 가장 좀 가능할 거, 가장 좀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8월달 하반기로 갈수록 중소형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접근해 본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장세가 나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왼편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두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파트론 다음에 게임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셀트리온과 게임빌 순으로 가장 많이 샀었었는데 하루 만에 수급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파이어링크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에도 외국인들 5번째로 많은 매물을 쏟아내군요. 자, 이어서 기관의 매매 상위주 역시 보시겠는데 셀트리온과 게임빌이 역시 왼편 같은 동반 매도 쪽에 걸려있는 모습이네요. 더 재밌는 거는요. 위메이드의 매도 규모가 셀트리온과 게임빌보다 전일 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자결제주 조금 꿈틀하는데 다날이 어제 3번째로 많은 기관의 사랑을 받은 모습입니다. 분석 들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공동 매도 같은 게 셀트리온, 게임빌, 파이어링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조금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좀 극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 펀드성 어떤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단기의 어떤 세력들이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어떤 매매 주체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게 된다면 LED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서울반도체, 외국인들은 서울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이 다 루멘스를 사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오늘 한마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약 섹터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은 겁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들 속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좀 압축을 좀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IT 부품이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서울반도체, 원익 IPS, 캠트로닉스, 유진테크, 비아트론, 캠트로닉스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괜찮으면서 추세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약 섹터가 좀 겁이 나신 분들은 IT 섹터 내에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도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는군요. 오늘만 5%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약주도 제약주인데 이제 IT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앞서서 거래소 쪽 IT도 역시 3, 4분기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우리 황규섭 팀장님의 언급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정대희 멘토와 최명성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정대희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SL이 마이너스 0.1%, 원익 IPS가 1%, DIC가 흐름이 좀 좋죠. 3% 정도 수익률 내고 계시고요. 반면 SK 브로드밴드는 좀 밀립니다. 마이너스 3%, 인터플렉스가 마이너스 2%대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전일 급락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역시나 수익률은 48%,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아이스코가 두 자릿대입니다. 15%, CJC푸드가 1%, 컴투스 역시 3%의 수익 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최명성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역시 양호합니다. 해외 계열사 밥켓의 선전 역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매수가는 12,95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신규 종목 두산인프라코어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자, 현재 보합권입니다. 12,950원에 거래 중인데요. 저희 바로 최명석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 관심주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최명석 멘토입니다.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엔진, 동력 전달 장치, 유압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 산업인 건설 기계 사업,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기계류의 부품을 제작하는 공작 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요, 굴삭기 부분 국내 1위고 중국 부분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1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2,950원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2차 상승 자리인데요. 여기서 상승하면 목표가 15,000원, 16,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두산 관련주, 두산이라든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계속 상승 중인데요. 여기서 보유하시고 차분히 가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40선 보는 줄 알았는데 1930선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외국인들 선물은 꽤나 많이 팔고 있었지만 현물은 샀었는데 현물마저 같이 좀 매도로 돌면서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은 그런 아침인데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짚어보려고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통화정책회의 예상대로 부양기조 유지했었고 금리는 묶였었는데 그것보다 또 재밌는 것은 유로존의 제조업 PMI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들어갔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유럽 쪽의 경기 모멘텀에 주목하자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20일은 상당히 좀 기대가 좀 전 됐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PMI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시장의 어떤 정책을 하나 더 펴주면서 시계장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좀 아쉬운 대목은 미국이 내년 정도 초에는 아마도 양적 완화 축소로 시작할 확률이 높은데 그때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6개월 이상 안 남았다는 거죠.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럼 정책을 시행해서 그 정책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쯤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그때 가서는 정책을 펴봐야 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중은 알겠으나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유로존이 PMI 지수가 한 번 더 좋아지는지 최소한 3번 연속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미국 쪽 ISM 제조업 지표도 약 한 2년 만에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에 앞서 나온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 분석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어제 사실 좀 깜짝 놀랐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과로는 그렇지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빚 좋은 개설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가 안 좋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집계 방식을 바꿔서 지표를 좋게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1, 4분기 GDP 수정치 1.1%보다도 더 낮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4분기에 그 기업의 재고가 한 422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2, 4분기에는 567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기업의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생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GDP가 좋아질 수가 없는데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GDP 산정을 갑자기 바꿀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바꿨다는 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미국이
GDP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온 부분은 있지만 향후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7월 제조 PMI 놓고도 논란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HSBC 시장조사 업체 결과와 중국 공식 집계가 조금은 달랐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HSBC는 여전히 별로 썩 좋지 않더라고요. HSBC가 더 정확할 겁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HSBC인데요. HSBC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HSBC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 예를 들어 전분기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중국의 그 PMI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히려 개선된 게 더 악화돼서 나왔다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나온 PMI 지수는 확장세를 유지했다는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HSBC의 그것이 더 맞을 확률이 높고 또 중국 내에서도 PMI 지수가 50이 넘었지만 실제로 뭐 생산이라든가 또 수출 감소, 고용이 규모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50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확장세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서고 있고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수대의 지표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고 봤을 때 결국에서는 HSBC 영향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1700포인트를 넘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뭐 1930포인트까지 말씀하셨던 200일선 이제 트라이가 나오는 날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내일은 또 미국의 고용지표를 챙겨야 되잖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지표는 우리나라 지수는 예상치대로 다 왔네요. 저는 사실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줄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여기서 상승을 더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 이격이 별로 없는 것이죠. 또 다음 주에 만기가 있다 보니까 만기권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소폭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추세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뷰는 똑같습니다. 크게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 눌러서 상승 이격을 벌려줘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약간 눌림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적정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오늘 이후에 세게 치고 가지 못하면 조정이 단기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하고 있죠. 지금 매도의 강도로 봤을 때 막판까지 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리 얘기하기 좀 어렵죠. 포지션상으로 위하고 아래가 조금 좀 이상합니다. 위쪽으로는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위쪽으로 많이 안 열리고 아래쪽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이 237까지 열려 있고요. 상단이 257인데 기술적으로 257에 갈 수 있을지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하단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1차적으로 반등치는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 만기도 신경 쓰이고 일단 조정 쪽으로 무게를 지금 당장은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1932포인트 정도고요. 이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외국인만 봤을 때 수급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대형주에 많이 보이네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